네, 안녕하세요. 가쿠토님 어서오세요. 예, 캠파이어님 어서오세요.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푼숙지아님 어서오세요. 예,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네, 가쿠토님 CPI 7.7 나왔네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예, 원래 예상이 8.0이었죠. 예, CPU 점유율이 또 높다고 나오네. 어쨌든 언제 방송 끊길지 모르지만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왜 어둡지? 이상하게? 잠깐만요. 이렇게 어둡지? 이상하게 오늘따라 어둡네. 네. 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55회 억설타임즈쇼 2022년 11월 10일 이놀리 마자세론과 미 중간선거 암호화폐 이태원 CFR RFA 아침한개 추북일 국토전략 조재길 중경투 김단태 성렬형 학생의 소리 젊은 시각 배승희 히처리즘 지식보관소 이런 제목입니다. CFR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내려갔죠. 네. 네. 네, 이번 주 목요일, 저기 위에 있죠? 잠시만요. 이번 달이 이상하네. CFR, RFA, 성렬형 지지율 상승, 조재길, 김단태, 히처리즘, 아침한개, 추북일, 리춘수, 학생의 소리, 배승희, 젊은 시각, 천재견 사월이, 지식보관소, 중경투, 국토전략, 비하인드, 히스토리 이런 제목입니다. 인드라가 평상시 쉰다고 했는데 저도 잘 못 믿겠어요. 오늘 진짜 쉬려고 그랬었는데 하다 보니까 뉴스 분량이 넘치고 긴박한 뉴스들이 계속 나와서 방송을 했습니다. 하게 됐습니다. 네. 게다가 인드라가 11월 11일이 일요일인 줄 알았어요. 여태까지 방금 전까지 그랬더니 하다 보니까 내일이 11월 11일이네 이렇게 됐네요. 네. 그래서 방송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요건 넘어가고 이널리 방송 시청자 모임 고맙습니다. 댓글 고맙습니다. 인생을 덤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 초반에 죽음을 위기를 넘기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유아시아 방송 기억의 지속 지향의 뿌리 한국전쟁 김성태 국포로 전쟁 난지 닷새 만에 포로가 돼서 정말 고초를 겪었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38 여론조사 돼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죠. 아니 538을 인드라가 많이 신뢰하는 편인데 떡밥을 날린 건가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538 여론조사는 어떤 커다란 변동성이 없어요. 한국의 여론조사와 달리 이든영 지지율이나 여러 가지 어떤 공화당 지지율이나 미국 민주당 지지율이 거의 변함이 없어요. 이런 게 제대로 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있는데 갑작스럽게 선거 막바지에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와서 인드라가 속으로 당혹스럽던 점 있지만 어쨌든 추세에 대응한다. 그런 것 같아서 지난 방송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 그래도 저는 538 어떤 여론조사가 여전히 저는 신뢰하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다리트나님 어서 오세요.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초반에 레드 웨이브에서 공화당 압승으로 전망됐었는데 현재는 팽팽하다. 물론 하원은 공화당이 가져가는 것은 거의 확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그 하원 의석을 많이 가져가느냐 적게 가져가느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상원과 하원을 모두 가져가느냐 이 여부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제 기준, 인드라 기준은 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석패의 기준은 뭐냐면, 상원은 민주당이 가져가고 하원은 공화당이 가져가는 정도에서 만약에 끝난다면 그것은 석패고 이든영이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가 내릴 수 있고, 만일에 지금 이제 팽팽하잖아요 상원이. 만약 상원이 공화당으로 가져간다면 어떤 한 석이라도 더 많이 다수당이 된다면 공화당이, 그것은 그 숫자 차이가 아무리 좁아도 그것은 석패라고만 볼 수는 없다. 참패도 아니지만 석패라고도 볼 수는 없는 묘한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랑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 죄송합니다. 그 미국 중간선거 압승과 완패와 석패의 차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 기준으로 다시 석패에 대해서 그 미묘한 차이까지도 포함해서 한 석이라도 공화당이 더 가져가는 것까지도 석패라고만 할 수 없지만 또 애매한 지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그냥 석패라고 한다면, 석패와 완패의 차이를 지난 방송의 세 가지 1-3피 세 가지 관점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석패였을 경우, 지난번에 완패를 설명드렸죠. 석패였을 경우에는 첫 번째 미국 하원은 공화당이 가져가지만 당연히 그럼 미국 하원의장 자리가 공화당 쪽으로 가겠죠. 그랬을 때 좌이파시어 블록의 타격이 받더라도 덜 받는다. 상대적으로 선거 패배 책임론에서 어느 정도는 일부는 받죠. 당연히 받는데 어느 정도는 이렇게 최면 치레를 할 수가 있다. 대신에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그러한 어떤 공화당이 이렇게 호조권 속에서 석패를 했다는 것은 공화당이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책임론이 부상할 수 있다. 공화당에서. 그랬을 때 이 공화당이 현재 지금 트럼프가 지지하는 후보는 고전하고 트럼프에 반대했던 후보들이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이런 면들이 우익파시오 블록, 공화당의 우익파시오 블록에 대한 책임론이 될 것이다. 완승이면은 그냥 미국 민주당 좌익파시오 블록이 책임을 다 진다면, 만약에 이 석패라고 한다면 좌우익 파시오 블록을 골고루 책임론이 전가될 수 있다. 이렇게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그 레드 웨이브 때문에 그 경제적인 면에서 뭔가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그 연준의 어떠한 금리 인상이나 여러 가지 어떤 것들에 제동이 걸리지 않겠는가 라는 점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완승인 경우에는 그냥 산타밸리까지 쭉 간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봤어요. 그러나 이제 만약에
석패라면, 석패라면은 어떤 식으로 양상이 전개되냐면은 어쨌든 11월 달은 잠시 쉬어가는 걸로 저는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고 오는 바람에 요것이 묘하게 돼서 알 수 없게 됐어요. 지금 현재 금리 인하는 전 이제 요거까지만 얘기하면 저는 올해 안에 금리 인상 다들 예상하듯이 하고 내년부터 금리 인하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2024년에 계속 줄기차게 금리 인하는 2024년에부터 된다. 양적 완화도 2024년부터 갔어야 되고 내년에는 그냥 금리 동결 정도, 겨울에 한번 오르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일반적으로 봐야 된다. 문제는 이제 심리죠. 심리이기 때문에 석패를 하게 되면은 그동안 이든영 정부에서 취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국내적 정책에서는 불가피하게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것은 뭐랄까 시장에 뭔가 호재를 던져준다 이거죠. 심리적으로 뚜렷하게 이든영이 뭐 어떤 정책을 변화시키지 않더라도 시장은 이것을 그 어떤 호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것이 어떻게 되냐, 그 공화당에서 압승을 하게 되면은 공화당 후보의 난리, 누가 나와도 좋다 이렇게 되면서 공화당 후보 간의 분열 양상이 극심화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석패를 하게 되면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트럼프가 나오기가 힘들다, 재선으로 나오기가, 다시 재후보로 나오기가 힘들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은 여전히 완패하든 석패하든 이든영이 재선을 좀 달리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후보로 나오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차기 대선 후보로 나오면 이든영이 나가죠. 왜냐하면은 무조건 된다고, 대통령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트럼프가 나오지 않고 트럼프보다 경쟁력이 강력한 공화당 후보가 나온다면 이든영이 안타깝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식점 합니다. 손님 없어요. 자, 천신우님 어서오세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CFR에서 잘 정리했죠. 그래서 CFR 홈페이지 메인에 올라온 최상단에 올라온 메인 뉴스를 인드라가 소개 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중간 선거로 인해서 대외 정책에서 변화되는 일은 청론에서는 그다지 없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런 얘기했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만약에 공화당 압승 뭐 이런 식으로 났으면은 제 생각에 국회의원과 이든영이 북한 정권이든 뭐 이란 정권이든 하나 전복시킨다. 그래야지 국면 전환이 되거든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 정도로 공화당이 압승하면 어디든 하나 손봐주는. 그래가지고 그때 오바마가 빛나대 하나 착살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착살될 텐데 그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만약에 석패라면은 그렇게 정권 교체를 할 만한 굳이 위험 요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진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어떤 정책이 변화되냐?
안 변해요. 청론은 이미 됐고, 공화당이 3분의 2석이 상원의원의 3분의 2석을 차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준영이 거부권 행사한다고 해서 거기에 딴지를 걸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석패가, 그리고 CFR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설사 완승이 돼도 공화당의 완승이 될지라도 정책 변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트럼프 때가 좀 이상한 거지, 전통적으로 미국 공화당과 미국 민주당 양당은 대외 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일치된 견해를 보고 세밀한 세론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 트럼프 같은 별종은 아니었다 얘기예요. 그래서 설사 공화당이 완승으로 끝났을지라도 3분의 2석,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럴 리는 0.0001% 되지만, 공화당이 상원을 다 장악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권력 분산이 굉장히 잘 된 국가예요. 정치 하나로 뭐 어떻게 미국이 움직이는 사회도 아니고, 경제로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민사회, 경제, 정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권력이 분산이 잘 돼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 그런 거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무슨 레이건 대통령이 뭐 압승을 거둘 때도나 뭐 닉슨이 압승을 거둘 때 뭐 이런 때도 큰 변화는 없었다. 이런 점을 늘 강조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CFR이 건재하고 대록주 황제가 건재하기 때문에 큰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래서 이번에 어떠한 미국 중간선거는 석패는 안정적인 면에서, 원래 인들은 석패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석패가 훨씬 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굉장히 모험적이지는 않지만 오히려 인드라로서는 다행스럽다고 여기면서 김정은, 반쪽정은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왜냐하면 12월 달에 착살나는 그런 시나리오 확률이 상당히 낮아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화당 압승으로 끝났다면 반쪽정은 목숨이 위태로웠다, 이렇게 저는 말할 수 있어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맡은 게, 그러니까 비서관이 이제 앞에 공식적인 직함은 노동 담당, 이런 공식적인 그냥 비서관이에요. 저는 5급 비서관. 5급 비서관. 근데 이제 방영석 의원이 담당했던 게 의회 분과에서 노동하고 환경이었어요. 노동환경. 거기서 일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5급 노동 담당 비서관, 그리고 이제 환경 담당 비서관, 그 친구는 6급, 저는 5급, 그 친구는 6급,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따로 직책은 없어요. 그냥 비서관이면 그냥 5급 비서관, 6급 비서관, 뭐 9급 비서관 이렇지, 따로 뭐 노동 비서관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전 직책이 노동 담당이었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성렬형 지지율 2.7% 오른 38.2. 그래서 인드라가 여론조사 전문가스럽게 말하면 문준비 시대 이 여론조사를 합치시키면 현재 성렬형 지지율은 64%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64% 아니죠. 문전비 때 그럼 지지율이 막 60% 넘고 70% 넘고, 그리고 역대 대통령도 좀 권력 초기에 그렇게 높았던 거는 어떻게 환산하는 거냐면, 이게 절대 지지율이거든요. 절대 지지율. 절대 지지율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성렬형하고 재명이가 0.7% 차이 났잖아요. 46.몇 %, 뭐 46%. 두 분, 성렬형이 46%가 받았는데, 그거를 투표율이 아마 75%인가 아마 그랬잖아요. 75%인가 뭐 그랬는데, 그럼 나머지 25%는 투표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5% 중에
46%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하면 한 40%, 예, 어떻게 되나? 얘 3분의 4니까 예, 어떻게 되나? 예, 가만있어 봐. 예, 뭐 하여튼 그 정도 나와요. 예.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해서 예, 그냥 지금 이 여론조사가 38%다 라는 것은 지난 시기에 그냥 통 크게 성렬형이 그 대선에 당선됐을 때 그때 지지율이에요. 이게 절대 지지율로 한 사람은 대략 이렇게 나와요. 38에서 40 사이. 예. 근데 이게 문전비식 여론조사는 뭐냐면 여기다가 투표 안 한 사람들 25%를 그냥 플러스 시킨 거예요. 말하자면 편법으로 표본 추출, 예, 가중치 적용,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문항을 야리꾸리하게 만들어서, 예, 이렇게 해서, 그래서 문전비식으로 지금 여론조사 환산하면요, 성렬형 지지율이 지금 64%예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무바야님 어서 오세요. 예, 그런 얘기를 들으시고, 예, 그래서 인드라가 강조했지만 성렬형 지지율,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거예요. 어지간해서 변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그 정부 초기에는 두고 보자, 지켜보자 이런 여론이 중도층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는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2년 내에 선거를 하잖아요. 그럼 지난번에 지방선거처럼 예, 이렇게 국힘이 이기는 양상이 전개되고, 만약에 뭐 지금 당장 뭐 선거하면은 국힘이 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지금 내일 당장 만약에 총선 치르잖아요. 저는 거의 확신하는데 국힘당이 이깁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국힘당이 이겨요. 내일 당장 총선하면. 이 어떤 뉴스와 상관없어. 사람들의 심리라는 것은 복잡 미묘한데 제일 중요한 건 몇 달 전에 성렬형 찍었잖아. 이번에 또 찍어요. 몇 달 전에 재명이가 깜빵가기 전날까지 재명이 죄가 아무리 드러나도 재명이 찍습니다. 그게 사람 심리예요. 바다사원님 어서오세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2년이 지나면 그게 달라져요. 그래서 중간선거가 있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중도층들은 지금 어떤 입장이냐면 성렬형을 찍었기 때문에 지켜보자, 다음 총선까지는 지켜보자는 여론이 강해요. 그래서 내일 당장 총선하면요 국힘당이 지방선거처럼 압승해요. 농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다음번 총선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땐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참고하시고, CFR 얘기. 어쨌든 인드라 어떤 방송에 영향을 받았는지 좌익 파셔블록, 우익 파셔블록에 대한 비판은 잊지 않았습니다. 인드라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총론에서는 미국의 대외 정책이 변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가 중국에 대한 대중주 반중 정책에 대해서 바뀌냐 안 바뀌어요. 그건 CFR 구기본의 기본 노선이기 때문에 반중 정책 바뀌지 않습니다. 그걸 강조했잖아. CFR 이 글에서. 두 번째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예산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우익 파셔블록 뿐만 아니라 좌익 파셔블록까지도. 원래 이 좌익 파셔는 한 몸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좌익 파셔블록이 우크라이나 전쟁 예산을 줄여야 된다, 뭐 이렇게 썰을 푸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전 CFR이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이 기회에 인드라는 물론 좌익 파셔블록도 구별이 명합니다.
버니 샌더스나 트럼프를 임명한 것도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니 샌더스 시카고 유대인 이러한 어떤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 않는데, 이번 기회에는 지나치게 튀는 애들은 꼭 필요한 애들 아니면 자위 파시 블록에서 상당 부분이 좀 물갈이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나대는 애들이 좀 있었어요. 물갈이가 좀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죄명이 검찰 민주당 대표실 압수수색, 그래서 근거까지 뒤졌죠. 인드라가 뭐 이건 얘기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나중에 어차피 대법원까지 갈 거고 대법원 판결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인드라 얘기했잖아. 죄명이가 차기 반정민주당 후보 대선 후보로 확정된 다음 날에 구속되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예요. 천천히 가시면 돼. 빨리빨리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뭐 이태원 참사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다. 여러분들 지금 당혹하고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 죄명이 수사가 올스톱할 줄 알았던 거야. 뭔가 이걸로 한번 크게 한 건 해먹으려고 했던 자유파시들이 지금 급당한 중이다. 죄명이 수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딱 그냥 일정대로 쭉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죄명이 수사는요 성렬형이 하는 거 아니에요. 국유본이 하는 거예요. 국유본이. 성렬형 문전비 수사나 죄명이 수사는요 국유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 뭐 성렬형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안 하고 성렬이 막 맘대로나 한동훈 법무장관 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설사 100번 양보해서 한동훈 검사가 성렬형이 안 하고 싶어도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명의 수사와 문전비 수사는 이쪽 뭐 이렇게 걔네도 있잖아요. 서해 피살 사건 이런 거, 죄명의 수사, 대장동 이런 것들은요 이렇게 여론에서 회자됐다면, 그리고 미국에서 BOA나 이런 데서 얘기를 외신을 이미 많이 탔기 때문에 이거 이건 그냥 유야무야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유야무야 절대로 이거 뭐 절대로 표현 쓰면 안 되겠지. 그냥 유야무로 안 끝난다. 어떤 일이 터져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만 하면 하나씩 계속 나올 겁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야. 이제 막 그냥 맛배기야. 아직도 맛배기. 우파 유튜버들 먹고 살아줘야잖아. 먹고 사는지 말려면 죄명이 문전비 거느리다 보면 4년 훌쩍 지나가. 내내 갑니다. 내내 가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는 이건 당연한 조치고, 엠빅신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없습니다. 그냥 민영화가 답이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가고요. 이게 성렬형이 국민 세금이 아깝다고 이런 얘기했어요. 인드라 방송을 시청하셨나? 민영화. 이런 건 민영화가 답이에요. 답이 없어요. 엠빅신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메릴랜드 이 친구 그래서 사고 현장 연출된 거고, 사망자 분식 회계라면 아무리 속아주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도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이 문전비 시절도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우리 테네님 같은 분 있죠. 저 정도 수준이면 음모론 영역이 아니라 조작이란 게 거의 팩트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아닌데요. 그래서 사고 난 지점이 워낙 좁고 환자가 많아 들 것으로 공간 있는 곳과 앰뷸런스 있는 곳으로 싣고 가면서 위중한 사람들은 멈추고 다시 심폐소생하고 그랬다고 하네요. 그래서 경찰 대응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 그래서 음모론에 대해서 인드라가 이태원 음모론에서 자위 파시 음모론에 대해서 잘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메릴랜드 애가 좀 신박하게 얘기해서 무엇보다 테네님이 많이 추천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 나올 때마다 곧바로
관계당국에서 해명을 해줘야지 이런 것이 전파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핵심은 경찰이에요. 경찰 대응, 용산경찰서장 대응, 네. 그 다음에 상황관리관 둘 다 그 호남 출신의 그 친구들, 네. 경찰 하나회 뭐 이런 뭐 있겠죠. 뭐 있을 거라고 추정은 되죠. 이 기회에 경찰대 개혁, 경찰개혁, 한국에서 가장 부패한 공무원 집단이 경찰이잖아요. 이 기회에 이 이태원 참사를 어떤 삼아서 이번에 대대적인 경찰 개혁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국민 정서도 과거와 달리, 굉장히 과거에 선동에 약했던 그러한 대한민국 시민들이 이번 이태원 참사에 관해서는 그동안 학습 효과 덕분에 무엇보다도 지난 시기에는 친중 시대였고 지금은 반중 시대이기 때문에 국유본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다. 아무리 대한민국 시민들이 학습 효과가 있더라도 지금의 만약에 친중 시대라면 다시 선동당할 수밖에 없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반중 시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시민들의 이성을 어떤 이성의 어떤 뭐 쇠뇌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좌익파시들이 급당한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김용기소 하나씩 돼가죠. 정진상 적시. 뭐 변호범이야 옛날 신경 안 쓰고 좌익파시의 변호범. 근데 핵심은 이런 거예요. 여기서 성남 경기그룹 핵심 멤버가 정진상, 김용, 김현지, 김남준, 김지호, 이한주, 이화영, 이재 하여튼 쭉 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의 어떤 죄목이 정치자금 뭐 이런 걸로 걸리면은 그냥 형량이 매우 낮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반면에 뇌물죄가 되면은 이거는 그냥 평생 종신으로 감옥살이를 해야 돼요. 뇌물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지금 뭐 검찰이 기소한 게 뇌물죄인데, 이것이 뭐 대법원에 또 가면 어떻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게 많죠. 명수사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건도 계속 꾸준하게 시간이 걸리고 시간은 들고 가기 때문에 명수사법부가 개혁된 다음에 경찰개혁, 사법부 개혁 이런 과정과 같이 간다면은 저 생각에는 죄명인은 유죄가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구체적인 내용들이야 대법원 판결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나올 그렇게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슨 풍산계 관련돼 가지고 문전비가 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저는 개도 좋아하지만 개보다 더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문준비가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뭐 종북파에 가까운 사람들은 문전비에 대해서 실망하겠죠. 아니 수령님이 주신 건데 왜 저거를 의도적으로 그런 걸 노린 것도 있어요. 문전비가 지금 뭐 이쪽 관련으로 대북 관련으로 수사받고 있으니까, 수사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일부러 선긋기를 짓다내는 뭐 잔머리 굴려서 한 것이 있어요. 문전비가 뭐 돈이 아쉽습니까? 제가 해먹은 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앤데, 그래서 그렇게 잔머리를 굴린 건데 그게 오히려 국민 정서만 건드렸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반려동물 열풍이 불어도 보통이 아닌데, 성희롱의 인기 배경 중 하나가 반려동물인데, 더군다나 반려동물 저같이 키우는 사람은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요. 저거는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천재견 사월 이 정도는 얘는 이 친구 천재견 사월이는 이 친구는 저번에 또 얘기했지만 저 사월이가 저 친구의 장가 못 가게 만드는 장본인이야. 저 사월이하고 데이트하고 있으니 여자가 필요했습니까? 필요가 없지. 독신남이야 독신남. 우아연이 사람도 그렇지인데 개나 고양이는 선동당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입양아도 키워보고 안 맞으면 다시 되돌려도 된다고 한 놈이에요? 아 정말 그랬어요? 문조비가 정말 그랬단 말이야? 역시 반쪽이들은 달라도 뭐가 다르군요. 개보다 고양이를 더 좋아하시는 인드라님, 신께서 항상 좋은 곳으로 채우시길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아기 고양이가 이렇게 해롭습니다. 심쿵. 네.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건 애들이 너무 귀여워서 그런 거죠. 뭐 귀여워서. 어제도 미카가 또 애교 떨고 애교 떨어요. 근데 개는 하루 종일 애교 떠는데 고양이는 지가 필요할 때만 애교 떱니다. 뭔가 하기 싫은데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자기 밥값을 하는 것처럼 자기가 필요할 때 애교 떨어요. 고양이와 개의 특징 차이가 그거예요. 지가 필요해서 애교 떨어. 그게 고양이의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전 몰랐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멕시코에 어떤 이런 성모 발현 미스터리가 있었네요. 이거 전 몰랐어요. 이런 일이 있었군요. 흥미롭네요. 그다음에 박정희 생각 학생의 소리, 학생의 소리에서 잘하고 있고요. 저 김아랑 아직 군대 안 갔죠? 군대 가기 전에 딱 이렇게 또 한번 갔다 오는 것도 좋죠. 다음에 시오리, 이 친구가 한국 길거리에 뭐 쥐가 없는 게 조상 덕분이다. 쥐가 없는 게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쥐잡기 운동. 그러니까 쥐가 이제 패스트도 옮기고 여러 가지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쥐 있어요. 쥐 있는데 많이 없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또 다 아파트 생활하기 때문에 이게 단독주택에는 있을 수 있는데 시골집 같은 데는 이게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로 그러한 것이 없고, 그리고 그렇더라. 또 하나는 그래도 경계해야 될 게 한국에 비해서 일본이 많은 건 일본의 위생관념이 한국보다 떨어져서가 아니라 일본이 상대적으로 더운 지역이잖아요. 습도가 높고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벌레나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을 수 있는 거죠. 한국도 점점 더워지니까 벌레가 더 많아졌잖아요. 이 벌레 대책을 좀 세워야 됩니다. 한국이 지금보다 더 더워지면 이 벌레 문제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참고하시고요. 전 몰랐어요. 입양아 리콜 제도. 이거 굉장히 이거 세계관의 차이인데, 철학의 문제인데, 철학이 없네. 자식이 원래 없는 거 알았지만. 그 다음에 국토개발, 빈살만이 안 온다 하다가 결국 방안이 확정해가지고 폭대 400개 객지 통째로 예약. 그래서 뭐 S-오일 투자하신 분들 오늘 떨어졌지만 어쨌든 저는 빈살만이 내한하면 뭐 아람코, S-오일 이거보다는 국내 건설사가 폭등하죠. 이것과 관련돼서는 건설사들이 대형, 그리고 뭐 두고 삼성 쪽도 빈살만하고 제드래곤이 친하니까 삼성 쪽도 생각해 볼 만하다. 빈살만이 뭐 이번에 오는 게 청궁동 국방 무기와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여지도 있고,
어쨌든 간에 중간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빈살만이 오는 것은 뭔가 긍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 빈살만과 관련돼서는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방송에서도 압승하게 되면 사우디 중동情勢가 조금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다. 아브라함 협정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한 바 있죠. 그래서 주한 사우디 대사가 급전을 했겠나? 농담이고요. 넘어가고요. 네. 또 무바요님이 영상을 올리셨습니다. 고맙고요. 그 다음에 JP모간의 경고, 내년 중어 디폴트 위기 온다. JP모건의 얘기는 좀 들어야죠. 이런 것들은 듣는데 국유본 주요 은행이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중국의 일부 기업들이 디폴트 올 수 있죠.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근데 중국은 올해도 망하지 않고요. 저는 내년에도 그렇고 내후년 3년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2024년까지는 중국 경제를 걱정할 게 못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메콩 시파르는 등소평이 해놓은 그런 어떤 업적들을 다 야금야금 먹어치우면서 중국 경제를 망치겠죠. 중국 경제를 아무리 망쳐도 그동안 벌어놓은 게 있고 해놓은 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간다 이거죠. 아무리 옆에서 재벌 3세 메콩 시파르가 망나니 짓을 해도 기본 가락이 있기 때문에 저는 중국 경제가 2024년까지는 간다. 일단은 간다고 봐요. 무서운 것은 2025년부터 중국이 어려워진다. 보통 경제정책이나 이렇게 새로운 경제정책을 수립하면 그게 효과가 나타나는 게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라 빠르면 6개월, 1년, 2년, 3년 걸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메콩 시파르의 이런 집권으로 인한 어떤 충격은 본격적인 것은 2025년부터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2024년까지는 그동안 등소평이 해놓은 업적도 후진타워나 장점이나 이런 등소평이 해놓은 업적 때문에 먹고는 살 수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중국 경제를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계속 메콩 시파르가 중국 경제를 망치겠죠. 화이팅입니다. 메콩 시파르 계속 망쳐주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러시아죠. 여기서 타켓은 중국, JP모건의 경고는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죠. 러시아 집권 세력들, 푸틴뿐만 아니라 푸틴을 보좌하는 러시아 엘리트들에게 보내는 경고가 JP모건의 경고죠. 핵심은 너네들 우크라이나 전쟁 질질 끌수록 너네 망해, 이런 경고예요. 전 러시아 경제는 JP모건의 경고대로 망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디폴트 나올 수 있어요. 중국 경제는 아니지만 러시아는 이 상태를 지속하면요 내년에 거덜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알아서 해라, 이런 경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히철리즘, 이 친구가 이제 한식당 갔는데 여기는 다 공무원 임금이 15만원이래요. 15만원. 그래서 다들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데, 반면에 이렇게 한식당 같은 경우는 고급식당으로 돼서 고급식당은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더 비싼데 스리랑카 상류층들이 찾아온다 이거죠. 연예인, 사업가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돼서 히철리즘이 재밌게 이야기하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북한이 아무리 못 사는 나라지만 세계에서 최고 부자 중에 하나가 박적정원이다, 이런 얘기가 농담이 아니거든요. 그 나라가 좀 이렇게
파시스트들이 왜 이렇게 종북파들이 왜 그리 종북을 주장하냐면 거기 자기의 떡금을 얻어가지고 특권층으로 살고 싶어서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고 북한처럼 이상향이야. 걔네는 천국이야, 천국. 북한에 장애인 뭐 이런 분들, 노인 이런 애들, 이런 분들 다 평양에서 다 축소시키잖아. 사상이 뭐 조금이라도 불순하고 뭐 이러면 다 평양에서 내쫓고 자기네들끼만 산다. 이게 종북파들의 천국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떠한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들에 대해서 부자에 대한 증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저는 자본제가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 부자들을 존경하죠. 그게 우파의 기본. 전 경제 우파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을 존경하고 인들한 부자가 되고 싶고,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꿈꾼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스리랑카는 많은 개혁의 경제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스리랑카보다 한국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없죠. 한국에서는 딱히 뭐 자원도 없고, 그런데 필리핀이나 스리랑카보다 못 사는 나라가 됐겠죠. 물론 일부의 반쪽이들은 얘네들 잘 살겠죠. 원래 그런 거고. 전업주부가 삼성에서 지원받아 연매출 10억 공장 대표가 됐네요. 나주배를 내가지고 말려가지고 한다 이거죠. 여기서 삼성과 그 중소기업 간의 어떠한 좋은 관계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얘기. 인간지표 인드라 오늘 비트코인 이더리움 매우 사고 싶었다. 이 친구가 비유가 좀 중경투인가? 저하고 비유가 같아요. 지금 오늘 폭등했는데 제 소견은 여전히 되는데 한 번쯤 더 폭락이 온다 라는 관점. 이 친구 두 번 온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 한 번쯤 더 온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5% 10% 먹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금리의 인하나 양적 완화 정책은 2024년부터 되지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주식도 그렇고 암호화폐도 그렇고 6개월 선반영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친구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내년이 폭등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주식도 내년에 폭등하고, 암호화폐도 내년에 폭등할 걸로 봅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하면, 연준이 금리 인하하면, 역대 이렇게 보면 금리 인하하면 저렇게 주가나 암호화폐가 오히려 줄줄 흘렀어요. 그러니까 2024년에는 오히려 많이 올랐던 게 좀 이렇게 하향 안정화 이렇게 될 걸로 저는 오히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언제부터 오를까라고 했을 때는 내년 4월부터 오른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고, 내년 4월부터 올라서 한 이렇게 쭉 오른다, 뭐 이렇게 내년 연말까지 이렇게 큰 상승 기조다. 그 전에 한번 저는 크게 온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12월 달부터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12월 달 산타랠리가 미약한 산타랠리로 봐요. 그래서 미약하게 오르다가 1월에서 3월 사이에 한번 크게 한번 흔들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11월 달도 작게 한번, 그러니까 만약에 뭐 11월 달에 그런 게 없으면 12월 초 뭐 이렇게
11월 달에 없으면, 그리고 11월 달에 있으면은 12월 달 초부터 이렇게 좀 산타랠리가 약간 진행되는 양상으로 그렇게 크게 보고 있는데, 인드라가 그냥 구라 경제학이니까 인간 지표잖아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쨌든 뷰가 대체적으로 저하고 비슷한 면이 있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골드만삭스 같은 친구들이 이런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선물 옵션 같은 거 다 하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거래소 이 거래소 싸움, 또 사정 내막을 사전에 다 알았을 걸로 저는 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나름 작전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인드라는 최악으로 비트코인 글로벌 시세를 최악 11,000달러로 보고 있어요. 11,000달러. 일단은 아주 11,000달러 때까지 바닥은 아무도 모르고 신만이 아시잖아요. 저도 몰라요. 인간지표 11,000달러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11,000달러 때까지 이거 그 이하로는 안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 이상에서 보면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뭐 지금 뭐 어저께 크게 폭락했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급속도로 회복하는 거 보고 시장에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시장에 대기 매수 자금이 굉장히 많구나. 대기 매수 자금이 굉장히 많구나, 이런 걸 느꼈지만 일시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시적이고 오래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속 오른다, 이런 환상은 품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계약자 30%가 취소, 인간지표 인드라 기아 찍으니까 또 자동차 소식이 안 좋은 소식이 나오네요. 금리가 높으니까 누가 현금 주고 다 삽니까? 할부 주고 사는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이 자동차 저가 투자할 시기가, 이게 최악의 소식이 터졌을 때가 투자 시점이긴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기아가 지금 한 68,000원 되는데 연말쯤 되면은 또 한 8만원대 가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뭐 기아 주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뭐 계속 얘기 나오는 것 같고,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머스크, 솔라나 보시고 왜 일어났나 김단태 참고하시고, 조재길 이 정도로 이제 경제 얘기는 대충 하고, 아침한개님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제 뭐죠? 스포일러 방송하지 않겠습니다. 아침한개님 관심 있으시면 이런 것들은 꼭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한국의 원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전투에 올인한 러시아, 축구기 선생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죠. 지금 휴전협상이 시작됐다는 건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지. 한국전쟁처럼 이제 막 그냥 땅 따먹기가 더 치열해진다 이거죠. 더 참혹하게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젤렌스키에게 용기를 북돋게 인드라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와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응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천수. 그래서 이근호하고 함께 나왔죠. 재밌는 얘기, 선수 관점에서 이런 게 있다. 이런 것도 적절하게 손흥민 부상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해주는 것도, 천수니까 이런 얘기 해주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것과 없이 그냥 월드컵에서 무조건 이기길 바라고 승리하기를 바라는 어떤 일부 국민 정서가 있는데, 저는 국대 경기에 그렇게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축구 팬이지만 해축 팬이고요. 예,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저는 그냥 월드컵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국대 경기 없고, 예, 월드컵도 없었으면 좋겠는 게 인들의 입장이지만, 예, 근데 이제 축구 선수들이 또 이렇게 국가대표 이렇게 되는 게 또 나름대로 꿈이거든요. 예, 그냥 제 개인적인 관점이지, 예, 제가 이걸 반드시 관찰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고요. 그냥 저는 월드컵 관심 없고, 예, 국대 경기도 어지간하면 안 봐요. 월드컵에서 뭐 16강 가건 뭐 4강 가건 대한민국이 우승하건 저는 관심이 없어요. 개인적 관심 없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후지정학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게 이제 그래서 536년 인류 역사 최악의 해, 그때가 여기 요 시기죠. 이렇게 요 시기에 뭔가 이렇게 터졌다 이거죠. 이렇게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반드시 해서 기후하고 무조건 연관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류 역사 사건이 근대 이전의 모든 사건들을 기후와 모든 게 다 연관이 있다 라고 저는 주장할 생각은 없는데, 상당수 역사적 사건들에서 당대 기후를 알 수 있다면 상당히 이해 안 되던 부분들이 설명이 된다 이거죠. 어떤 이집트 왕조나 메소포타미아 왕조나 인도 왕조나 한반도 왕조들이 왜 계속 정적하지 않고 왜 망했나, 그때 갑자기 하면 그 당대 기후를 알면 좀 더 이해가 빨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뭐야, 미국 주식이 단타 쩔어요.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이거 벽속의 빈틈, 로마의 기원이, 역시 이것도 오늘날의 터키 지역, 이 터키 지역, 여기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인드라가 언어적으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수메르 경제상론에서 옛날 로마, 고대 로마 언어도 어순이 한국어처럼 주어, 목적어, 동사였어요. 고대 그리스 언어도 어순이 한국말처럼 주어, 목적어, 동사였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 오늘날 히타이트도 주어, 목적어, 동사였어요. 히타이트가 어디서 이렇게 많이 영향을 받았냐면 아카드 문화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히타이트하고 그 이집트 간에 휴전협정 맺었던, 평협정 맺었던 그 유명한 아마르다 문서인가, 그 언어도 아카드 언어가 쓰여진 겁니다. 히타이트 언어도 아니고 이집트 언어도 아닌 아카드 언어가 당대 국제 외교 언어였어요. 오늘날 영어였단 말이에요. 그게 아카드어예요. 아카드 어순이 주어, 목적어, 동사. 그랬다가 다 이제 바뀌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난 방송에 얘기했죠. 엄밀하게 얘기해서 만주까지 진출한 북방계가 된 남방계, 또 남방계, 그 다음에 초원을 달리한 북방계, 이렇게 되어 있다 말씀드린 바 있고, 이게 이제 인드라가 이 북방으로 간 남방계를 인드라는 전반적으로 동아시아 외라고, 고대외라고 규정한 바 있죠. 그래서 약간 바다에서 놀면 바다 외고, 삼국사기에 이제 등장한 고구려 신라 백제 초기에 나타난 애들은 그냥 일본의 외가 아니라 그냥 한반도에 살던 외요.
일본의 외하고는 별 관련이 없고 별다른 족속이었어요. 그냥 산동외, 만주외 뭐 그런 것처럼 그냥 그런 애들은 다 해적지라면 외고 산적지라면 말갈인 거예요. 간단하게 해서. 그러던 게 언제부터 삼국사기에 본격적으로 일본 외가 하고 다르거든요. 삼국사기 초반의 외는 분명히 그런 한반도 외고 그거는 일본과 관련이 없는 그냥 한반도에 살던 애들이라면 한성백제가 망한 다음부터 상당수 세력들이 백제 재건을 위해서 충남으로 내려갔지만 또 일부분은 일본으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비로소 많이 일본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부터 외국이 문화적으로는 딸릴지 몰라도 군사 강국이 됐어요. 인드라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죠? 5세기, 6세기 이후로는 일본이 군사 강국이에요. 그래서 백제가 왕자를 일본에 보내거든요. 그거는 인질외교예요. 조공을 보낸 거예요. 조공. 고대사에 보편적으로 뭔가 청탁할 때 하는 방식이 왕자를 인질로 보내는 겁니다. 신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고구려한테 원병 요청할 때 그때도 신라 왕자들이 고구려에 갔잖아. 인질외교예요 그게. 그래서 백제는요 망할 때까지 쭉 일본의 왕자들을 인질로 보냈어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그거를 거꾸로 생각해서 백제가 무슨 그런 거 아니에요. 조공한 겁니다. 우리 냉정하게 해야 돼. 그럼 눈 감으면 안 돼요. 반면에 신라도 처음엔 신라도 버풍왕인가? 하여튼가 그 전까지만 해도 약소국이었잖아. 그러니까 왜 인질 보냈어요. 왕자 보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왕자인지 귀족인지 보냈어요. 신라도 처음에는. 근데 버풍왕 이후에 무슨 막 6, 7세기 그때부터 신라가 로마 신라가 되면서 그다음부터 인질 외교 안 보냈어요. 일본에 안 보냈어요. 대등하게 갔습니다. 근데 백제는 안 그랬다 이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를 냉정하게 얘기 안 하면 우리나 일본의 신민사관이나 중국의 동북공정 비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환빠, 백제빠, 신라빠, 가야빠 지 보이는 대로 하는 거. 이거 잘못됐다. 인드라 그래서 마자세론을 오늘 하는 걸로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인드라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마음을 연다라는 거에서는 인드라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보이는 대로 보인다 라고 하잖아. 실제로 우리는 보이는 착시현상이 그걸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인간의 어떤 본능이다 이거죠. 그게 이제 외부에서의 어떠한 물체를 우리가 인식하는 건 빛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데 이거를 해석하는 게 우리 안에 전두엽 이게 해석하거든요. 이 전두엽이 보이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익숙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거죠. 우리한테 익숙한 대로 보여준다. 그래서 그 오카메 면도날 뭐 이렇게 보여준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착시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보이는 대로 보인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각도로 보죠. 그 사람 남들과 다르게 조금 다르게 새로운 각도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그쪽으로 본능적으로 타고나길 그렇게 타고난 겁니다. 과거에는 막 저주받은 것일지 몰랐지만 오늘날 같은 다양화사에서는 그게 오히려 장점이 돼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게 존재론이에요. 보이는 대로 보고 삽니다. 안 보이는 건 안 보이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사는 게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두 번째 인식론에서는 이 보이고 싶은 대로 보는데 이것들을 약화시키거나 강화시킬 수 있죠. 그렇죠? 네. 어떤 세뇌를 통해서라든가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로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인드라가 늘 강조하는 그 코카서스 지방의 그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거의 50년간 이상 그 소련 공산당 지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저에 깔린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생활 패턴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면이 있어요. 북한이 해방돼 가지고 되면 북한 주민들이 과연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70년 동안 저렇게 철권 통치하에서 노예제 파쇼 통치를 받았는데 과연 적응은 가능한가? 저는 된다고 봐요. 그게 인간의 어떤 거기까지 아무리 사악한 반쪽 주체 사상일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본능을 어쩌지 못합니다. 아무리 세뇌가 되더라도 금방 깨어날 수 있어요.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신에 이 어떤 부분을 특정한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어떤 부분을 강화시키고 어떤 부분은 약화시킬 수 있는데, 이 제가 보는 관점은 대신에 뭔가를 강화시키면 뭔가 하나를 희생해야 되는 가치 플러스가 되는 게, 예를 들면 어떤 인간의 능력 향상이 가치 플러스가 이렇게 같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이렇게 강화시키면 어떤 것은 약화된다. 그래서 인드라는 교육을 얘기할 때 78대 20이다. 일반인들은 주입교육 78, 창의교육 22, 그리고 영재들은 창의교육 78, 주입교육 22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한 이유가 어느 한쪽으로 그냥 영재교육만 창의교육만 막 하잖아요. 사람이 교육을 그런 방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망가져요. 다른 어떤 것들을 잃게 돼가지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재도 너무 또 창의교육 100%로 해도 문제가 돼요. 주입교육이 또 있어야 됩니다. 78대 20이다. 말씀드리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 그것은 첫 번째 존재론에서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 세상을 보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를 다르게 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천을 통해서 뭔가 돌연변이적으로 역사를 만들어내요. 뭔가 역사를 확 바꾸는 그러한 것이 된다 이거죠. 만약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 무슨 뭐 아인슈타인, 뭐 이런 어떤 역사적인 인물들이 나타나면 전반적으로 인류가, 해당의 국민이나 인류가 점점 그 자유도가 상승한다 이거죠. 이것은 아까 두 번째에서 특별히 어떤 것을 강화시키고 어떤 것을 세뇌시키는 것은 암만 해봐야 북한의 반쪽정은 그런 세뇌 통치처럼 발전이 없어요. 반면에 만약에 이런 천재들에 의해서 된다면 인류가 이렇게 같이 상승한다 이거죠. 그게 실천론이다 이거죠. 근데 그것은 누가 이렇게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때 영웅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인류가 향상된다. 이렇게 마자세로는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12시 11분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결혼 기념일인데 모레 토요일이지만 매출이 많지만 가게를 실 예정이고요.
일요일날 방송할 수도 있습니다. 예. 원래 일요일날 쉬려고 했었는데 토요일날 쉬는 바람에 일요일날 방송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때 가봐서 해야 돼. 그날 당일 돼봐야 저도 알아요. 지금 제가 암만 말해도 안 믿는지 안 믿겠죠. 저도 안 믿어 그걸. 자, 여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이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아세요. 고맙습니다. 달빛나님. 26주년.